안녕하세요. 호랑이형님 리뷰하는 호랭박사입니다. 호랑이형님 3부 12화 번복 그리고 불복 편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화는 전설의 레전드로 남을 것 같습니다. 80% 이상이 완달과 일영의 살벌한 대화로 진행되는데 숨쉴 틈도 없는 긴장감 속에서 보다 보니까 한 화가 끝나버렸네요. 2부에서 일영이 시라무렌의 성으로 쳐들어갔을 때와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영화도 애니도 아닌 만화를 보는데 둘의 대화만으로도 손에 땀을 쥐는 긴장감이 연출될 수 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던 회차였습니다. 지난 화에서 완달이 성으로 복귀하는 장면과 일영이 충격으로 식은땀을 줄줄 흘리는 장면으로 끝이 났었는데요. 완달은 일영이 방금 전까지 앉아있던 용상에 자연스럽게 가앉습니다. 왕위를 물려받기 직전이었던 일영은 다시 땅바닥에 엎드려서 눈을 깔아야 되는 신세가 되었죠. 완달의 심각한 표정과 함께 무거운 침묵이 잠시 흐르는데요. 이어지는 완달의 말에서 일영은 얼음장처럼 싸늘한 표정을 짓습니다. 내가 틀렸다 일영, 내가 계시를 잘못 읽었어. 상복을 벗어라 일영, 너는 흰산의 주인이 아니다. 일영은 갑자기 양위를 번복하는 완달에게 이유를 물었지만 답은 간단했습니다. 진짜 하늘이 내게로 왔다. 일영 너는 흰산의 기준에는 부합하지만 하늘은 아니다 라는 것이었죠. 완달은 자신의 말을 절대로 번복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흰산 일족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최대의 결정에 있어서 번복을 해버린 겁니다. 당황스럽고 억울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영의 마음을 완달도 이해하는 듯 했고 양위 번복에 대해서 말할 때는 약간의 미안함도 느껴졌습니다. 지난 몇백 년간 힘을 숨기고 뒤에서 몰래 일족을 흡수하면서 겨우겨우 흰산의 후계자로 선택받았고 3년의 장래가 이제 거의 끝나서 이제야 용상에 오르려는데 일영 입장에선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겠죠. 왕위는커녕 흰산에 끌려가서 갑자기 영생에 들게 생겼으니 정신이 아득해질만 합니다. 일영은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완달에게 그 하늘을 제가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일영은 그 하늘이란 놈이 대관절 어떤 놈인지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고 아바이 몰래 그 힘을 흡수해서 하늘을 없애버릴 생각까지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완달은 일영이 그동안 자신의 새끼들에게 어떤 짓을 해왔는지 이미 잘 알고 있었기에 아직 어린 압카를 보여줄 리는 없었습니다. 일영이 흰산의 왕이 되기 위해서 압카를 죽이고 흡수할 거라는 건 뻔한 일이죠. 저도 그래서 이전화 리뷰 때 완달이 과연 압카의 존재를 일영에게 얘기할까? 그랬다간 압카가 위험해질 수도 있는데 뭔가 핑계를 대서 압카가 클 때까지 숨겨두는 게 아닐까 생각했었던 건데요. 전직 흰산의 왕답게 완달은 노빠꾸였습니다. 완달이 하늘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자 일영은 또 꾀를 냅니다. 얌전히 영생에 들어갈 테니 이틀 정도만 식솔들에게 인사할 시간을 달라고 하는데요. 복제를 대신 보내서 흰산을 속이고 영생을 시킨 뒤에 후일을 도모하려고 한 듯하죠. 하지만 완달은 단 며칠의 시간도 허락할 수 없고 예외는 없다며 즉시 흰산으로 들어가 영생에 들 것을 명령합니다. 예외는 없다라는 걸 보니까 대흥과 함화에게도 마음의 준비할 시간을 전혀 주지 않는 듯해요. 완달은 흰산의 묘역에서 대흥과 싸우면서 내 손으로 너희를 2번 묻게 하지 마라 라는 식으로 말했었습니다. 대흥과 함화는 후계 구도에서 결국 일영에게 패하고 영생이 결정됐을 텐데 완달이 며칠의 시간도 안 주고 바로 흰산으로 보내려고 하자 며칠만 시간을 달라고 애걸복걸했을 것 같아요. 완달은 허락하지 않았을 테고 이에 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도망치려고 마지막 발악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걸 완달이 억지로 잡아다가 직접 홍서로 묶어서 관에 넣은 듯해요. 흰산 일족에서 후계 경쟁을 했던 모든 이들은 비슷한 최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세상의 지배자로 영원할 줄 알았는데 모든 걸 내려놓고 죽지도 못한 채 영원히 고통받아야 되는 운명이라면 누구든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아요. 특히나 일영은 후계자로 이미 지목을 받고 3년상까지 거의 다 마친 상태인데 갑자기 전대왕이 후계 선택을 부정하면서 나와버리면 더더욱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이제 일영은 막다른 길에 놓이게 됐습니다. 하늘이라는 존재를 만나서 죽일 수도 없고 복제로 영생을 대체시키지도 못한다. 그렇다면 일영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죠. 숨겼던 이빨을 슬슬 드러내고 완달을 직접 치려고 마음 먹습니다. 완달을 향해 공손하던 언어가 갑자기 싸가지 없어지기 시작하죠. 일영은 하늘을 보여달라고 다시금 요청하지만 완달은 너는 자격이 없다며 또다시 거절합니다. 자격이 없다라는 말은 일영으로서는 상당히 피꺼소타는 워딩인데 일영은 이제 가만히 듣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막상 소멸하려니 겁이 난 것은 아니냐, 하늘이 출현했는데 왜 아바이는 흰산으로 가지 않고 나만 가라 그러냐 하면서 완달의 심기를 건드립니다. 신하들은 일영의 건방진 언어를 듣고 깜짝 놀라죠. 완달은 한 번은 참아줍니다. 하늘이 아직 어려서 내가 몇 해만 보살피려는 것이다. 나도 곧 따라갈 것이다 라고 알아듣게 얘기하는데요. 이에 대해 일영은 하늘이라는 존재가 보살핌이 필요한 게 맞느냐, 그딴 게 정말 하늘이라고 볼 수 있냐고 완달의 선택을 의심합니다. 100번 양보해서 그 존재가 진짜 하늘이 맞다면 자신이 하늘이 잘 자라도록 보살필 테니 아바이는 이제 손 떼시고 하시던 소멸 마저 하시라고 전하죠. 그 말을 들은 완달은 코웃음을 칩니다. 고양이가 자신에게 생선을 맡기라고 말하는 격이었는데요.
이령 네가 수백 년 동안 내 핏줄들을 도륙해서 힘을 뺏은 걸 알고 있다며 네가 그딴 짓만 안 했어도 너에게 하늘을 맡겼을 거라고 합니다. 이령은 자신의 최대 치부를 아바이에게 들켰음에도 당당했는데 내가 그런 선택을 한 이유는 후계 경쟁이 불공정했기 때문이다. 기물도 줬다가 뺏어갔지 않느냐. 말을 절대 번복하지 않는 분이 나한테만 맨날 왜 그러냐고 그간 쌓였던 울분을 토하죠. 잠시 설명하고 가자면 이령이 빼앗겼다는 기물은 바로 삼실이었습니다. 작가님께서는 만주족의 설화 여진정수에서 3부 주요 아이템들의 모티브를 얻으셨는데요. 용을 죽였다는 칠성도끼와 용의 몸을 묶었다는 삼실, 흑룡이 물과 날씨를 부릴 때 사용했다는 정수보주, 바람을 일으킨다는 사풍주 등이 여진정수에 나오는 대표적인 아이템입니다. 이 중 칠성월과 사풍주는 대흥과 함화가 쓰는 것으로 나왔고 이령에게 물려준 기물로 삼실이 추가 등장한 거죠. 삼실은 청사, 홍사, 황사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이 중 청사는 육신의 힘을, 황사는 술법의 힘을, 홍사는 자연과 연결된 힘을 구속한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칠성월 사풍주보다 삼실이 더 사기적인 아이템인 것 같은데요. 대흥과 함화만 하더라도 삼실을 다 쓸 것도 없이 홍사로만 묶어도 꼼짝하지 못합니다. 홍사가 끊어지는 순간 흰상과의 결속이 끊어지면서 치명상을 입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에 육신의 힘을 구속하는 청사, 술법을 구속하는 황사까지 더해진다면 못 이길 존재가 누구일까 싶습니다. 흑룡과의 대결에서도 독수리에 탄 인물이 삼실을 휘날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칠성월보다는 이 삼실이 용을 잡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을 거라고 봐요. 완달이 이령에게 줬던 삼실을 도로 뺏은 데는 이유가 있겠죠. 내피셜을 좀 해보자면 이령의 성품을 보아하니 나쁜 목적으로 사용할 게 걱정돼서 뺏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형제들도 쉽게 해할 수 있는 기물이기 때문에 불안했을 것 같아요. 후계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큰아들 대흥에게 홍사를 걸어서 흰상과의 결속을 파괴시킨다던지 이령이 영생에 드는 순간이 찾아왔을 때 삼실을 써서 쿠데타를 일으킬 것 같다던지 의심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죠. 핵심은 어떤 계기로 이령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삼실을 빼앗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령은 이제 본격적으로 완달에게 맞서려고 합니다. 완달은 이런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이 덤덤한 표정이었죠. 완달은 이령에게 몸이 상하지 않도록 하거라 라는 말을 하는데 이건 이령을 걱정하는 말이 아니라 약간 영생에 들여야 될 재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는 말로 들렸습니다. 그렇게 둘의 대결이 시작되는데 신하들은 이령이 반란을 일으켰다며 급히 홍사를 찾기 시작하죠. 하지만 홍사를 들고 있던 병사들은 이미 이령에게 포섭됐는지 이령이 아닌 완달에게 홍사를 날립니다. 붉은 눈빛과 우웅 하는 효과음을 보니까 이령에게 정신지배를 당하는 걸로 보여요. 호형에서는 정신지배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자신도 모르게 의식을 지배당해서 마치 내가 선택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정신지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영상 뒤편에서 이어가 볼게요. 다시 돌아와서 수비대가 완달에게 날린 홍사는 완달의 발길질 한 번으로 허무하게 파괴되고 이령은 단 몇 수 만에 완달에게 제압당합니다. 하지만 이령이 준비했던 히든카드는 따로 있었죠. 그것은 완달이 이령에게 줬다 빼앗았던 기물 삼실이었습니다. 몇 화 전에 이령이 용상 뒤에서 부하들을 시켜서 뭔가를 꾸미는 장면이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용상 뒤에 삼실을 미리 가져다 둔 것이었습니다. 용상에 미리 앉지 않았던 것도 그 때문인 것 같아요. 삼실을 미리 배치해둘 생각을 어떤 계기로 한 것인지가 큰 반전인데요. 완달이 소멸하지 않고 다시 돌아올 것을 예상이라도 한 걸까요? 어쨌든 최악의 경우 자신이 용상을 뺏길 가능성을 고려해서 삼실을 깔아놨다는 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령을 다 제압했다고 생각했던 완달은 무방비 상태에서 청사와 황사 세례를 받게 되는데 육신의 힘과 술법의 힘을 모두 묶이게 된다면 제 아무리 완달이라고 해도 이령을 이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흰산에 환원하다가 만 힘이 10분의 1가량 남아있다고 하는데 이 힘을 쓴다면 완달은 소멸하게 된다고 하죠. 이령의 과거 회상 장면을 보면 완달로 추정되는 이가 이령을 어르고 달래고 타이르듯이 말하는 대사가 많았는데요. 이번 대결의 결과로 둘의 관계에 있어 우위가 뒤집혀버릴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화 중간에 시라브렌이 완달성의 상황을 염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중요한 떡밥인 것 같습니다. 흰산의 왕이 힘을 환원하다가 말고 중간에 나와서 양위를 뒤집었다는 것도 놀라운데 성 안에서 큰 싸움까지 일어났다면 전임 왕과 신임 왕 사이에서 내분이 일어난 걸로 충분히 파악할 수 있겠죠. 흰산의 힘이 완전히 이양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전까지 일어났다면 그동안 흰산 일족에게 이를 갈았던 라오허가 흰산을 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미 본류의 힘을 어디든지 끌어다가 쓸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하기에 순식간에 병력을 모아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칸이 쳐들어온다면 완달도 쉽게 막아내기 어려울 텐데요. 대흥과 함화는 이미 영생에 들어간 데다가 이령은 쿠데타를 일으켰기에 흰산의 불리한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변수는 칠성월과 사풍주 두 기물들일 텐데
이 또한 완달이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면 칸의 본류의 힘에 밀려서 힘을 못 쓰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완달이 안 보여주겠다고 숨긴다고 해도 결국 일영은 압카의 정체를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일영의 부하인 초량이 청계의 첩보를 듣고는 부하를 시켜서 완달의 침소를 염탐했는데요. 여기서 어린 압카와 압카의 어머니인 인간 부녀 이르하를 발견하고는 이들의 정체에 대해 일영에게 보고할 것 같습니다. 초량은 과거 일영으로부터 완달성에서 빠져나간 인간 부녀가 완달의 시를 잉태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죠. 잉태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던 반인 반수 아기가 바로 완달이 찾아 헤매던 하늘이었다는 걸 일영도 곧 알게 될 것이고, 양백이 왜 갑자기 자신을 배신하고 그 아기를 지켰는지도 알게 되겠죠. 이어서 오늘은 정신지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오늘 일영의 부하들이 정신지배를 당해서 자신의 의지인지 일영의 조종인지도 분간 못하고 감히 완달에게 홍사공격을 하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3부에서 흰산 일족의 정체가 모두 밝혀지고 흰산의 왕, 그의 아들들까지 나온 상황이지만 제 마음속 한켠에는 늘 한 가지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라 왜 정신지배를 안 쓰지? 흰산의 기술 아니었나? 입니다. 대흥이 도울들을 잡으러 갔을 때도 짐승들이 방어하기 어려운 정신지배를 썼다면 조금 더 쉽게 사냥을 했을 텐데 안 쓰더라고요. 물론 상대에 따라서 정신지배가 먹혀들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과연 정신지배가 흰산 일족의 기술이 맞나 싶을 정도로 완달, 대흥, 함화는 쓰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혹시 정신지배는 일영이 따로 익힌 기술인가 싶기도 했는데 지금까지 흰산 일족 중에 이 기술을 보여준 건 일영과 아린, 아랑사뿐이기도 합니다. 아랑사는 기폭발 당시에 추위대장의 정신마저 잠시 흔들리게 했었죠. 물론 무골도 정신지배를 쓸 줄 알지만 그냥 산짐승들끼리 투닥거리는 수준이라 여기서는 제외하겠습니다. 정신지배는 여러 강도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상대방의 정신을 은근슬쩍 지배하는 수준부터 자아를 완전히 빼앗아서 좀비처럼 부리는 수준까지 다양합니다. 그리고 호형 초반에는 정신지배가 짐승에게만 통한다는 언급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마전 준비 과정에서 짐승들을 인간형 변종으로 개조한 항마병이 등장한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붉은 산의 착각이었던 것 같고 짐승형이고 인간형이고 가리지 않고 다 통합니다. 다만 인간형이 되면 저항력이 상당히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인간형이지만 정신지배 영향을 받은 사례들이 이미 많죠. 정신지배가 사용된 예시를 보겠습니다. 1부에서 아린이 추이들에게 정신지배를 걸어서 못 움직이게 만드는 장면이 나오는데 추이대장이 이걸 깨버렸습니다. 아린은 정신을 지배당하지도 않고 정신지배를 광역 해제까지 하는 추이대장이 뭔가 불길했기에 손수 추이대장을 죽이게 되었죠. 아린의 정신지배가 작품에서 처음 등장한 사례였습니다. 항마전 때도 아린의 정신지배로 인해서 붉은산 측이 커다란 피해를 입었을 걸로 보입니다. 풍의 회상에 따르면 추이가 항마병 대장이 된 뒤로는 항마병들끼리 서로 죽이지 않아서 좋았다. 하지만 그날 항마병들끼리 서로 죽이는 지옥이 펼쳐졌다고 하는데요. 이건 버일러 및 타이지 휘하 병력들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을 겁니다. 일영도 정신지배를 자주 썼는데요. 일영은 은근슬쩍 상대의 의식을 조종하는 정신지배를 선호합니다. 아랑사를 잡기 위해 채들에게 정신지배를 걸어서 사용하기도 했고 오늘 연재분에서는 부하들로 하여금 완달에게 홍사를 던지게 만들기도 했죠. 일영의 시들 또한 정신지배를 사용하는데 기본적인 작동 방식은 같지만 지배할 수 있는 대상이 약해야만 가능합니다. 시들은 상대가 왕태나 항마병 수준만 돼도 정신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정신지배가 통하지 않는 부류들도 있습니다. 산군이나 추이, 바쿠 같은 존재가 그 예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정신지배를 사용해서 주변 인물이 자기를 위해 희생하도록 만드는 경우도 있는 듯 합니다. 추이가 무의식 중에 항마병 부하들의 정신을 조종했다는 일영의 주장이 있었고 아랑사도 비익조를 컨트롤하는 등 무의식적인 정신지배를 보여줬어요. 이처럼 정신지배는 그 양상도 다양하고 안 통하는 상대도 있지만 잘만 쓰면 치명적일 것 같은데 또 의외로 큰 전투에서는 쓰이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정신지배에 대한 설정이 조금 더 명확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흰산 일족의 종특 기술이 맞는지 술자와 기가 비슷하거나 더 강한 상대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던지 강한 개체는 정신지배로부터 부하들을 보호할 수 있다던지 만약 인간형에게도 정신지배가 통한다면 진짜 인간들도 정신지배로 조종할 수 있는 건지 등이죠. 아마도 앞으로 항마전 스토리가 전개되면서 명확해질 부분일 듯 하고요. 아린의 정신지배에 대항해서 붉은산이 어떻게 대처를 했을지도 이어질 연재분에서 알아갔으면 합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주 주말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호랭박사와 함께 호랑형님 완결까지 보실 분들은 지금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